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BC 시사토크 총선 레이더 플러스의 황상현입니다. 이제 총선이 정말 5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TBC는 총선을 앞두고 긴박하게 돌아가는 여야 정치권의 움직임과 선거 판세, 또 대구 경북의 각당 공천 전망 등을 분석해드리는 총선 레이더 플러스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 매주 목요일 TBC 8뉴스의 총선 레이더에서 뵙다가 여기서 또 뵈니까 반갑네요. 네, 그렇습니다. TBC에 또 제가 출연을 하고 있는데 또 총선 플러스로서 더 많은 분석을 해드릴 수 있어서 또한 영광이고요. 또 대구 경북의 선거 판세가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런 선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구체적이고 또 정교한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보는 것이 총선 결과를 제대로 예측하는 것이고 내용을 들여다보실 수 있는지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또 이 방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본격적인 토론하기 전에 워낙 네. 방송을 많이 하시니까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아무래도 그 특이한 헤어스타일 때문에 더 많이 알려지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뭐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뭐 제가 화제가 되려고 화제가 된 것이 아니라 저한테는 그냥 자연스러운 그런 헤어스타일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면서 뭐 세대별로 이 헤어스타일에 대한 명칭이 다른 것 같아요. 네. 뭐 잔디 인형이다. 네. 또는 피구왕 통키다. 네. 또는 드래곤볼에 나오는 베지터 같다. 네, 예. 많은 분들이 또 크리스마스 트리 같다는데 크리스마스가 지났기 때문에 네. 이건 뭐 일종의 친근감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래도 가까이 다가왔을 때는 워낙 또 천대려한 또 제 모습을 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 방송과 데이터 분석에도 이 헤어스타일만큼이나 뾰족한 분석을 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통키로 알고 있는데 그럼 세대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뭐 제가 굳이 답변 드려야 되나?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토크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여론조사 전문가시니까 먼저 여론조사를 통해 본 이번 주 정치권의 움직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배 소장님. 네. 직접 휘익한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오셨는데 네. 첫 번째 선택은 무엇입니까? 정당 지지율입니다. 정당 지지율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역대 선거를 보면은 대통령의 임기 중반에 있는 선거의 경우에는 주로 대통령 지지율에 기준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총선 결과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바로미터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대통령의 지지율에 따라서 선거의 구도가 정부 지원론이냐 아니면 정부 견제론이냐 정권 심판이냐 또는 정권 안정이냐. 그런데 이번 선거는 다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포인트를 분석을 해드리고 싶은 것이 이번 선거의 경우에는 역대 선거와는 다르게 대선 후보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대선에서 패배한 후보들이 보통은 사라지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그대로 대선 이후에도 지방선거도 진두지휘를 했고 네.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보궐선거에서 나가서 국회의원이 됐고 게다가 야당 대표도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선이 끝나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그대로 있는 상황이었는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번 총선의 구도는 윤석열 대 이재명, 네. 이재명 대 윤석열이었는데 지금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등장을 해버렸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아니라 한 비대위원장이 견인하는 국민의힘 지지율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이끌고 있는 민주당의 지지율 대결 구도가 돼버린 것이거든요. 근데 첫 번째 이 데이터를 보시면은 물론 이 데이터가 설날 명절 연휴 직전에 실시된 결과이기는 하지만 이 결과를 보면 이 국민의힘이 40%, 네. 그다음에 민주당이 36%, 네. 제3지대가 14%입니다. 이 조사 결과가 왜 중요하냐면 이 총선 구도 이게 이제 일종의 총선 구도입니다. 네. 지지율과도 연동돼 있는. 근데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만 보면은 부정평가가 매우 높잖아요. 그렇습니까요? 50%대 후반, 60%대 아니 이 정도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나오면 이전 같으면은 야당인 민주당 그것도 다수당이잖아요. 네, 네. 지지율이 한 50%는 나와야 돼요. 아, 그런데 지금 이 결과를 보면은 국민의힘 40, 민주당 36이라는 것은 민주당이 대통령의 지지율과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정치적 반사익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총선의 경우에는 대통령 지지율만 봐서 판단할 수가 없겠구나. 네. 그러니까 구도 자체가 윤석열 대 이재명이 아닌 이재명 대 윤석열 구도고 무엇보다도 정당 지지율이
그 어느 때보다도 선거를 예측하고 선거에서의 경쟁력, 후보자들의 경쟁력을 살펴보는데 분석하는데 가장 핵심이 된다. 네. 지금 정당 지지율이 항행크는 뭐라고 보십니까? 선거에 나오는 후보자들에게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뭡니까? 기초 체력입니다. 펀더멘탈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기초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당 지지율이 받쳐주지 못하면은 사실 총선 구도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네. 선거 구도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가장 지금 신경 써야 되는 것은 대구 경북도 그렇고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정당 지지율이 핵심이라는 거. 그것만 놓고 보면 국민의힘 40, 민주당 36이기 때문에 어느 쪽도 내가 이긴다. 네. 아니 내가 졌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정말 초박빙의 접전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제3지대 14%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이게 바로 뭐냐 하면은 말 그대로 빅텐트가 되면은 예. 한 14, 15 정도는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예. 이것도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제3지대가 이제 빅텐트가 됐습니다. 설날 연휴 첫날인 9일날 선언을 했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거 뭐 빅텐트 될까? 네. 각자 도생 아닐까? 네. 각도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각도가 아니라 각자 도생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제 통합 정당이 빅텐트가 됐다는 이야기는 그래도 빅텐트의 경쟁력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미풍이 아니라 태풍 가까이도 될 수 있다.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비례정당 투표에서도 빅텐트 정당의 이 득표가 좀 나올 것이고 네. 그리고 심지어는 소선거구 제도이긴 하지만 수도권에 다자 대결이 된다면 14%랑 선거에서 14, 15는 또 뭘 이야기할까요? 선거 비용 보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5%만 받으면 득표를 하면은 항행국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선거 비용 보전이 되니까 그 전에는 한 자릿수밖에 안 되는 지지율로 현역 의원들이 공천을 못 받았다고 하더라도 옮겨가기 힘들어요. 그런데 정당 지원을 받는 정당 지원을 받아야 되는 후보자들이 자 이제 현역 의원 5명만 되면 정당 지원금이 나오거든요. 보조금이 나오거든요. 자 빅텐트 정당 이번에 이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3월이 되면은 이 의원 수에 따라 현역 의원 수에 따라서 선거 보조금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개혁 신당으로 공천에 탈락한 현역 의원들이 특히 이제 민주당 쪽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럼 국민의힘은 아니야 생각하시는데 국민의힘 경우에는 이 현역 의원이 공천에서 탈락하더라도 여러 가지 카드가 없습니다. 일단은 자칫 잘못하면 배시장 프레임에 빠질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지방선거에 또 다시 또 재정비를 내서 나갈 수도 있는 기회를 또 찾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현 정부의 임기가 아직 3년이나 남아 있습니다. 다른 자리를 정부의 자리를 줄 수 있는 공적인 자리를 또 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 개혁 국민의힘의 이탈보다는 민주당 쪽에서 이탈한 사람들이 개혁신당으로 이낙연 대표가 있죠.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도 열리게 되는 것이 제3지대가 그래도 14에서 한 15%의 지지율이 나온다는 것이 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디테일은 그 다음 저희가 차차 논의를 좀 더 하도록 하고 자, 당이 중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여론조사 결과 갖고 오셨고 두 번째 여론조사 결과 뭐를 들고 오셨나요? 그렇습니다. 86 운동권 퇴진. 지금 한 위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87년 민주화 운동에 기여했던 헌신했던 민주화 운동권 세대 아니 고마워한다. 감사한다. 그들이 대거 90년대 중반 이후에 정치권에 진입을 했고 또 그 상당수는 지금 다수당이 민주당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 위원장이 볼 때는 뭐 386, 486, 586 되도록 우리 정치권에 있는 건 이해가 된다. 하지만 686, 786, 886, 986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우리 정치권에 장기간 동안 자신들이 독차지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게 이른바 86 운동권 정치인 청산과 또 세대 교체가 맞물려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여론인데 이 조사 결과를 보면 거의 같네요. 여기에 공감한다가 44%, 공감하지 않는다가 43%. 자, 그런데 이것이 그래도 총선에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볼 때는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긍정이 30%대 부정평가는 50%대 후반 60% 가까이까지 나오는 걸 본다면 그것도 팽팽하네. 이건 적어도
국민의힘 지지층뿐만 아니라 중도층 쪽에도 결국 선거는 중도층이 네, 네. 중요한 겁니다. 예.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네, 예. 그렇다면 적어도 한동훈 위원장의 86세대 운동권 청산이 별로 그렇게 부정적이지가 않다. 아, 이 선거 전략상으로. 예, 예. 그 이슈가 그렇죠. 그리고 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제 민주당 쪽에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제 이 검찰 독재거든요. 예. 근데 검찰 독재에 대해서 말 그대로 이번에 공천이 검사나 법조인 출신이 도배가 된다면은 그게 상당히 주장이 설득력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라는 거, 한동훈 위원장이 법무장관이라는 것은 이미 다 여론에 선반영돼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적어도 검찰 독재 그러면 대통령 지지율에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 검찰로 독재가 되는 그런 성격의 전국이 운영돼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데 정작 그게 그러면 선거 때 투표하는데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느냐? 우리가 민주당 찍어야 예, 돼요. 예, 예. 민주당 후보자들한테 투표를 하는 게 더 타당합니다라는 식으로 연결되냐면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적어도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밀고 있는 86세대권 운동청산이 그래도 주장하지 않는 것에 비하면 주장하는 것 자체에 이 정치적 효능감은 있다.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여론조사 결과 뭔가? 자, 차기 대선 양자 대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 선거에 차기 대선 벌써 나오는 게 조금 의아하지 않나요?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고 네. 왜 뜬금없지? 네. 뜬금포에 생각하실 줄 몰라도 이게 일종의 이번 선거의 네. 프레임입니다. 그러니까 아. 우리가 이제 선거에는 과거의 이 성과를 가지고 이 평가를 하는 해고적 투표가 있고 또 이 미래의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를 전망하는 전망적 투표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해고적 투표로 가면은 국민의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년 동안 특별하게 뭐 지지율도 올라가고 성과를 내고 여소야대 국면에서 계속해서 특검법이나 또 법안 거부 뭐 등등등 해서 계속해서 여야 간의 충돌 국면이었거든요. 네. 그러면 별다른 성과를 주장할 만한 게 없어요. 그런데 반면에 한 위원장이 등장해버리면 이 선거가 네. 윤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프레임 자체가 전환됩니다. 아, 말 그대로 한동훈 대 이재명, 이재명 대 한동훈. 그러다 보니까 한 위원장이 뭐 동료 시민을 이야기하고 예. 모비딕을 이야기하고 네. 대구에 갔을 때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 자리 현장에 계셨던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있으시겠죠. 뭐 아주 동대구에서 사인회를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인기를 어느 정치인들로부터도 보지 못했던 현상이 예, 예. 풍경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이 프레임이 중요한데 이 프레임에서 한 위원장이 과연 이재명 대표와 경쟁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데 이 조사 결과를 보면 한동훈 42, 이재명 36.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씀드리면 한 위원장이 적어도 개인 대결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대등하거나 조금 앞서는 정도 수준까지 와 있다. 네. 42대 36. 그렇다면 이 정도 수준이라면은 말 그대로 프레임 자체가 이제는 완전히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은 원치 않겠지만 한 대 리 대 한 프레임으로 대결 구도가 총선 구도가 설정이 됐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여론조사를 통한 정치권의 움직임을 짚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강론에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소장님, 그 국민의힘 공천 신청자에 대한 면접이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단수공천자 발표가 계속 있었고요. 네. 서울, 경기, 수도권 단수공천자가 발표가 됐는데 그리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 예상했던 분들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서울이 먼저 발표하는 이유가 그래도 국민의힘이 서울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또 단수 공천 발표된 걸 보면은 이 지역에서 전현직 의원들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현직 의원들은 서울에서 현직 의원을 교체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뭐 네. 강남 상구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많지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다면은 전현직 의원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사람 말고는 민주당 현역 의원들과 대적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특별하게 뭐 공천 갈등이 일어날 만한 지역은 아닌 곳이에요. 네, 네.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력, 당선 가능성이 있는 인물에 대한 시스템 공천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이 공천의 특징은 특별하게 이게 뭐 윤심 공천이다 의심할 만한 그런 공천의 단수 공천 발표 성격도 아니고
그만큼 경기도에서 발표된 자료를 보더라도 매한가지예요. 그러니까 수원과 같은 곳은 워낙 민주당 판세가 강한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에는 적어도 인지도와 그 다음에 경쟁력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그 지역에 근거가 있는 가령 박문규 장관 같은 경우에는 수원의 수성고등학교를 나왔어요. 네네. 그러니까 장관으로서 어느 정도 대외 인지도도 알려져 있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도 잘 또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그 지역에서의 기반도 끌어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극히 아직까지 이제 지금껏 발표된 그런 명단들을 보면은 별다른 문제 없이 이견 없이 또 공천 발표를 해도 되는 인물에 대한 것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조용하게 시작했다. 그렇죠. 당연한 수순으로 봐야 되겠죠. 예. 자, 그든 말씀드리지만 국민의힘 이 공천의 하이라이트는 TK 결국 네. 대구 지역입니다. 그거는 예.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른바 워밍업 단계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번에 이제 관심을 모았던 대목이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직위로 알려진 석동현 전 검사장이 이제 탈락했어요. 이건 어떤 함의를 갖는다고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른바 무슨 공천이 아닌 예, 예. 사적인 관계에서 아이고 친구 아이가 네. 내 친구 아이가 그 사적인 관계에서는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대통령 친구이기 때문에 나는 공천을 따놓은 당상이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고 실제 그 지역의 경쟁력을 보면은 친구라고 이야기되는 석동현 전 검사장보다도 네. 최종적으로 단수 공천을 받은 인물이 훨씬 더 경쟁력이 있어요. 제가 그전 말씀드렸지만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은 굉장히 국민의힘이 특히 이제 서울은 아니고 네. 인천 경기에는 열세일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지역이죠.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네. 인물. 그러니까 미디어 노출이 아주 많아서 얼굴만 보더라도 많이 봤는데 예. 물론 저도 그렇지만 예, 그런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공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그렇게 공천이 되고 난 이후에 뭔가 지금 갈등 관련된 발언이 나오나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한 위원장도 이건 엄연히 시스템 공천이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미 강서구에서 갈등이 있었던 김성태 전 의원도 수용을 할 정도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일단 이 단수 공천이 우선적으로 발표되는 곳은 별다른 문제 없이 발표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같은 맥락의 질문인데 이제 윤석열 정부의 1기 내각을 이뤘던 장관 출신이나 대통령실 인사가 상당수는 포함이 되지 못했어요. 단수 공천에. 이 뭐 같은 맥락에서 지금 저 석동현 전 검사장이나 그런 맥락에서 저희가 관심을 갖는 거잖아요. 윤 대통령의 마음을 얻는 혹은 가까운 분들이 파괴력이 어느 정도일까의 관심인데 단수 공천에서는 뭐 원희룡 전 장관이 나오긴 했지만 뭐 나머지 분들은 아직 그 단수 공천을 받지 못한 상태거든요. 그렇죠. 그건 왜 그러냐면 수도권 영남으로 봐야 되는데 대사람은 그래도 경선으로 간다. 또 대사람 중에서 영남 쪽은 전략 공천으로 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네. 왜냐면 수도권에서 무턱대고 그러면은 대통령실 출신이다. 윤석열 정부 출신 인사다. 이렇게 해서 단수 공천을 근거 없이 내려보시 그건 시스템 공천이 전혀 아니죠. 아니고 반발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다면 적어도 그런 경쟁력을 갖춘 인물이라면 경선에 기회가 부여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기회를 뺏어가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지역이 그런 지역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수도권인 것이고 하지만 내가 만약에 대통령실 출신이다. 내가 만약에 윤석열 정부 인사라면은 어느 지역에 공천 신청을 하는 것이 당선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영남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영남 지역의 경우에는 지금 현역 의원들에 대한 교체 검토, 또 중진, 불출마 희생 또는 권역 내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있는 험지 재배치 이런 연장선상에서 그 자리가 비워지면 경선이든 또는 또 현역이 아닌 사람들을 통한 전략 공천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건 이제 나중이겠죠. 네. 지금 당장 그런 지역들이 발표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야 되는 상황. 그리고 실제로도 이번에 공천 신청 접수를 받아본 거 보면은 대통령실 출신이나 이 정부 인사들이 상당히 많이 영남에 공천 네. 신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 상황도 다분히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희망하고 있다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같은 맥락에서 그 단수 공천 발표 위에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의 얘기를 듣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헌법 가치에 충실하신 분들 그리고 그 지역에서 경쟁력이 있는 분들 이게 기준이지 뭐 용산에서 왔는지 당에서 왔는지 뭐
관계없습니다. 누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지 거기에 관해서 우리 공천위원들 사이에 거의 이견이 없었습니다. 자, 배 소장님, 정영원 위원장 얘기를 정리해봐도 뭐 맥락은 같아요. 근데 오직 이제 총선 승리 가능성만을 봤다. 이런 기조가 계속 이어진다고 봐야 하나요? 그렇죠. 그리고 또 공천관리위원장이 총선 승리 가능성 외에 다른 걸 제가 신경 쓰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말도 못하겠죠. 예, 말도 말을 못하죠. 예, 예. 공천관리위원장은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 오로지 우리는 총선 승리와 시스템 공천 네, 그 말만 하고 그리고 있죠. 공정한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예, 예. 뭐 100번, 1000번, 10,000번 예. 이야기를 할 텐데 네. 중요한 것은 결국 정영환 위원장이든 이철규 공천위원이든 한 위원장이든 뭐 또 관여된 사람들의 의중에는 뭐가 네. 들어가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건 수도권입니다. 영남은 네. 공천을 받으면 당선 가능성이 높죠. 높은 지역이고 네, 네. 그러면 수도권은 어떻게 하면은 좀 많은 사람이 당선되도록 그거는 제일 큰 경쟁력은 당선 가능성입니다. 네. 여론조사를 실시해보고 그래요? 민주당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이 사람이겠습니까? 그 사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우린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공천 이기주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대통령실 집어넣을 거예요. 또 정부 인사 집어넣을 거예요. 이렇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원론적인 그렇죠. 의미의 발언이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네. 그든 말씀드립니다만 정 위원장도 과연 영남에서 이제 이른바 완전 피가 철철 흘러내리는 어떤 네. 공천 결과가 발표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명분을 제시하느냐 이게 핵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맥락에서 질문인데 대구 경북에서도 이제 있단 말이죠. 용산 대통령실 출신이나 정부 출신이 한 10여 명이 공천을 신청했는데 자, 이분들도 그럼 단수 공천 기대하기 어렵다고 봐야 되나요? 그럴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간단 명료하게 말씀드리면 TK 지역은 중진들의 불출마 플러스 부분적 전략 단수 공천이 이루어질 것이다. 불출마 플러스 부분적 전략 단수 공천. 그렇죠. 왜냐하면 중진들이 불출마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 그렇잖아요. 예. 경선을 한다 그러면 현역과 그다음에 도전자들이 경선하면 도전자들이 현역이기 어려워요. 네. 더군다나 TK 지역은. 네. 그렇다면 경선을 하더라도 현역 대 도전자가 아니라 도전자 대 도전자 경선이 된다는 거죠. 예, 예, 예. 또는 정말 이 사람은 이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당선시켜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을 이어가야 된다 싶은 사람은 이 사람을 전략 공천, 단수 공천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그 명분을 뭘로 제시하느냐? 이 지역에 이 중진 교체가 필요했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와 우리 이번 국민의 공천의 명분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단수 전략 공천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이제 명분을 얼마나 잘 제공하느냐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기본적인 패턴을 보면 그럼 말씀하신 걸 정리하면 경선이 될 가능성도 뭐 많은 건데 그렇죠. 경선에서의 경쟁력 지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현역 의원하고 붙었을 때의 경쟁력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현역 대 도전자, 주로 이제 대통령실이나 정부 인사들이겠죠. 이들과의 경선이 아니라 도전자와 도전자의 경선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교통정리가 될 수도 있고 교통정리가 안 되면 우리 뭐 대구의 한 지역구에서 A 도전자 후보, B 도전자 후보 두 사람의 경선으로 가는 거죠. 이미 이제 중진은 불출마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중진 그러니까 후보는, 이제 이럴 때 중진들이 과연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느냐. 이게 PK 지역과 TK 지역의 이 공천에 어떤 파장이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의 하이라이트라고 봐야 되겠죠. 사실은 그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7일에 이와 관련해서 선을 좀 그었어요. 용산 대통령실에 대해서. 이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대통령실의 후광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는 어려울 겁니다.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특혜라고 하는 건 아예 기대도 하지 말고 나 자신도 그런 걸 해줄 능력이 안 된다. 그러니까 공정하게 룰에 따라서 뛰라고 그렇게만 했습니다. 자, 이 말을 종합했을 때 네. 대통령이 따로 도와줄 건 없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럼 지역에서는 이른바 윤심 마케팅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구 경북은 윤 대통령의 지지가 높은 지역인데. 없을 수가 없죠. 예. 없을 수가 없지만 윤심, 의중도, 마케팅도 반영될 수밖에 없는데 예. 제가 그든 말씀드리죠. 현역 때 도전자가 윤심으로
대결을 한다면 갈등이 빚어질 수밖에 없죠. 예, 예. 아니 대구는 내가 열심히 해서 재선된 곳인데 왜 윤심이 와? 네. 근데 도전자와 도전자 지금 둘 다 윤심이에요. 예, 예. 윤심 대 윤심의 경쟁을 가지고 뭘 할 사람은 없는 겁니다. 네, 예, 예. 그러니까 이것이 가능한 것이고 대신에 이제 중요한 것은 현역이 불출마를 해야 된다면 그 근거가 얼마만큼이나 단단하게 만들어지느냐. 예. 이게 핵심이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번 공천의 밑그림에는 윤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네.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대통령이 당무 개입이나 공천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죠. 예. 다만 그게 포괄적으로 굉장히 큰 그림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고 그 그림의 밑자락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거중 조정이 있다.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는 자, 거예요. 그걸 받아서 그럼 이번 총선에서 대구 경북에는 윤심 마케팅 그리고 한동훈 마케팅 어느 쪽이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까요? 더 어려운 질문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네. 이럴 때 배종찬 소장이 예. 비교하는 네. 방법은 윤호 한호. 윤호 한호는 뭡니까? 윤도 좋고 한도 좋다. 윤 50대 아. 한 50이에요. 아, 오. 예. 섞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제 어느 한쪽이 내 사람을 주장하면 그렇게 되는데 네. 사실 그렇죠. 윤 마케팅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예. 한 마케팅까지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유난히 거중 조정을 통해서 네. 최종적으로 나오는 후보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난 윤이에요, 난 한이에요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다 우리는 모두 하나입니다 이렇게 원팀이라고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는 거죠. 사실 구분 짓기도 지금 모호한 상황이죠. TK 그렇습니다. 지역에서는요. 자칫 잘못하면 이게 네.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위원장이 마치 한국 축구처럼 갈등을 빚으면 안 되거든요. 네, 네. 자, 지금 계속해서 도전자 대 도전자의 경선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자, 이러면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질문이 현역위원 컷오프가 되는데 먼저 시점부터 좀 여쭤볼게요. 예, 예. 시점 언제로 보세요? 저는 이게 3월 초순 또 좀 민감한 지역은 3월 중순 가까이까지도 미뤄질 거예요. 대구 경북은 그럼요. 예. 결국 남고 남아서 마지막까지 남는 지역이 대구 경북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지금 2월 29일 날 저희가 그 본회의가 있고 예. 저 쟁점 법안들에 대한 그 표결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당연히 염두에 두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뭐 그건 저는 그 이야기가 이제 말씀하시는 게 이제 특검법에 예, 대한 예, 예. 재발이 말씀을 하실 예, 텐데 예. 무기명으로 되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게 이 공천을 못 받았다고 해서 반기를 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이냐면 그렇지도 않을 뿐더러 예. 설사 그럴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도 2월 말 이후에 늦어진다. 3월 달 가장 늦게 그러니까 마지막 한 지역이 발표되지 않고 있다면 그건 대구일 겁니다. 아까 그 불출마 플러스 전략 공천, 뭐 이런 전략 단수 공천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네. TK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러면 저희 뉴스에도 여러 차례 나오셔서 말씀을 거듭하셨는데 현역위원 교체율 대구 경북에 50%는 돼야 한다. 여전하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 이상이 돼야 되죠. 왜 그러냐면은 네. 적어도 지금 대통령실이나 도전자들이 뭐 숫자 거의 한 100여 명이 이를 겁니다. 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지금 수도권에도 가겠지만은 영남이 아니고서는 이들이 당선될 만한 곳이 별로 없어요. 네. 충청권이나 또 강원, 뭐 제주도 있긴 하겠지만은 그렇다면 적어도 영남에서 이 30석 넘게는 바로 전략공천으로 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 대구 경북에서 적어도 절반 이상을 비우지 않고는 그런 정도의 전략공천 이른바 그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강조하는 시스템 공천일 거예요. 왜냐하면 현역들과 맞붙어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PK 지역에서는 조경태 의원, 예. 그 다음에 JJ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CC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대구 경북에서는 주호영 의원의 운명이 과연 어떻게 되느냐. 뭐 다선 의원이 유일한데 대구 그렇습니다. 경북 때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들 다선 의원들이 그래도 지역에서 상당히 큰 기여 활약을 해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중진이기 때문에 물러서라고 하는 것이 명분이 있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영남을 비워내지 않고는 새로운 물갈이나 혁신 공천에 대한 명분을 내걸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뭐 단언 내릴 수는 없습니다만 조경태 의원이든 조영 의원이든 상당히 큰 압박을 받을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 이제
일반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시스템 공천의 해석인 것 같아요. 이게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니까 뭐 현재 대구 경북의 25명의 의원들도 그렇고 유리할 걸로 지금 다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장동혁 그 사무총장도 뭐라고 했냐면 인위적인 재배치나 그 구조조정 없다. 물갈이 안 한다. 이 얘기를 거듭 강조하는데 그러면 50%를 채우기 위해서 어떤 방식이 가능한 겁니까? 현역 의원의 교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장동혁 사무총장은 거듭 시스템 공천을 강조하지만 이 시스템 공천에 차지하는 비율의 상당 부분도 한편으로는 이 정성적인 평가가 있는 겁니다. 네. 당에 대한 기여. 예. 그러니까 여론조사와 당원들의 또 이 결정 비율뿐만 아니라 존재한단 말이거든요. 그럼 뭐냐면 결과적으로 이런 곳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중진 희생.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도전자 경선. 예.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기에다 명분을 제시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적어도 다른 지역 수도권이라는 데는 치열한 정말 싸움판을 벌일 수밖에 여야와의, 없는 지역인데 예. 그 외 지역에는 영남밖에 없거든요. 근데 아니 근영 내에 재조정은 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그럼 왜 김태호, 서병수, 조혜진 같은 경우가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는데도 불구하고 반발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쪽으로 영남 지역은 흘러갈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것을 후보자들도 현역들도 알고 있는 거죠. 자, 이게 사실은 뭐 실제로 그림이 나와봐야 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저희가 함부로 재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리고 TK 총선에서 또 다른 변수가 하나 있죠. 예. 박근혜 전 대통령. 네. 유영하 변호사에 대한 사실상의 지지 선언. 그리고 그 최경환 전 부총리의 경산 출마. 이런 부분들이 국민의힘 공천의 주요 판단 기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박유무체라고 봐야 되겠죠. 사실상 이 네 글자 쓰시는 걸 좋아하시나 봐요. 좋아하면 안 됩니까? 아니요, 좋아하셔도 네네. 됩니다. 예, 박유무체. 박유무체인데 예. 사실상 유병하 변호사의 선거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거랑 다름없을 거예요. 아, 박유.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국민의힘으로서는 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네, 예. 자칫 잘못하면 그 지역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다투는 형식이 돼버릴 수가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상당히 뭐 인정 안 하는 부분, 수긍할 수 없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유영하 변호사에 대해서는 상당 국민의힘의 배려가 있을 수밖에 없는 정치적 상황이다. 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도 심지어는 관저까지 초청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계를 생일날 회복하려고 하는 전화도 것이고, 하시고 뭐 하셨죠? 최경환 무체. 전 부총리의 경우에는 무체는 이제 네. 무소속, 무소속 최경환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어디 공천을 받아서 출마하겠다고 생각 안 할 거예요. 근데 예, 예. 최경환 전 부총리가 그래도 TK의 상징적인 인물이고 대구에서 또 고등학교를 다녔고 또 대구 경북 지역에 미치는 영향 또 자기의 지역구인 경산에 그동안 들였던 공 이런 걸 본다면 상당히 지역민들의 우호적인 환경이 형성돼 있다. 하지만 이건 뭐 우리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는 엄연히 국민의힘 현역 후보가 있기 때문에 치열하게 최경환 전 부총리까지 박심이 미치기는 좀 곤란할 거예요. 왜냐하면 유영하 변호사는 굉장히 특별한 경우라고 볼 수 있겠지만 네. 최경환 전 부총리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가면 이거 뭐 정치 복귀죠? 친박 예. 친윤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른바 대구 경산의 경계를 넘어서기는 힘들 것이고요. 말 그대로 최경환 전 부총리의 경우에는 무소속으로 지역에서 이 현역 의원 국민의힘 의원과 경쟁하는 구도라고 봐야 되겠죠. 개인기로 승부한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대응 태도는 그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최대한 배려한 얼마 전에 또 북 콘서트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상황들을 본다면은 다분히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 한 위원장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호적인 그런 또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네. 그런 부분을 본다면 상당히 좀 우호적이고 신중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재명 대표 이 두 사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출근길에서 기자들한테 곱셈 정치 얘기를 했습니다. 이 먼저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강론에서의 생각이 다르더라도 저희는 충분히 포용할 수 있고 그래야 강해지는 정당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1 더하기 1, 2 더하기 2 이렇게 3 더하기 3, 6이 되지 않고 3명이 모이고 3명이 모였을 때 저희는 시너지 효과 때문에 9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배 소장님, 국정 예. 정치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하는 기본적인 철학이 있는 사람들은 함께 갈 수 있다. 네. 하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는 함께 갈 수 없다. 그걸 뭐 분명히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적어도 우리와 함께 갈 수 있는 아군들에 대해서는 문을 활짝 열어놓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히 한 위원장의 발언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외연 확장인데 그 이어서 나온 질문이 뭐였냐면 유승민 전 의원의 참여 가능성을 물었는데 답변이 즉답을 피해서 누구를 두고 한 말이 아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되면 부정적 기류로 해석이 될 수도 있는 대목이 있고요. 네,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예. 한 위원장의 특징은 예. 좀 선을 그을 때는 분명히 그어요. 예. 그러니까 가령 뭐 김건희 여사 관련된 부분에서도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 분명하게 입장을 제시했고 또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도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저는 특정인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명분이 있는 것이라면 해야 되고요. 아니면 아닌 것이죠.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은 적어도 이 성대모사신 거죠? 구체적으로 묻지 마시고 네. 그래서 이제 예. 그런 상황들을 본다면 적어도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 대립각을 세웠다고 보기 힘들다. 왜냐하면 당의 중요한 자산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에서는 총선 승리에 필요하다면 경기도가 매우 어렵거든요. 네. 수도권에서 특히 경기 지역에 지난번에 경기지사 선거에 나가려고 했다가 당대 경선에서 김은혜 전 의원에게 자초가 됐습니다만 네. 그만큼 대중성이 확보되어 있는 인물이 또 유승민 전 의원이고 분명히 본인은 불출마가 아니라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여지를 열어놨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공직자로 있으면서 사퇴 시한을 못 지킨 것도 아닌 인물이기 때문에 네.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한 위원장이 했던 발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이걸 거예요. 본인은 총선이 끝나는 그 시점까지 자기의 모든 것을 소진하겠다라고 네, 했기 네, 때문에 네. 그것과 관련해서 유승민 전 의원이 이런 자유시장이라든지 또는 민주주의 철학에 공감대가 어긋나 있는 사람이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 활용 가치를 충분히 한 위원장으로서는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야당 얘기를 좀 해보죠.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시기도 그러니까 공천 시기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공천 혁신을 예고했는데요. 들어보고 가시겠습니다. 뼈를 깎는 심정으로 우리 안의 과거를 극복해 가겠습니다. 떡잎은 참으로 귀합니다. 그러나 떡잎이 져야 새순이 자랍니다. 배 소장님, 이 대폭적인 물갈이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현역을 교체하겠다라는 것이고 떡잎이 나오려면은 또 떡잎이 져야 새순이 돋아난다는 네. 걸 분명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공천 방향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현역 교체, 예. 그 다음에 친명 공천. 결과적으로는 문명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2020년은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이때 당선된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친문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을 교체한다는 것은 결국 친문 현역 의원들을 교체한다는 것이고 특히 이제 수도권도 또 호남도 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결국 탈락하면서 반발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최근에도 추미애 전 장관과 임종석 전 비서 사이에 엄청난 이른바 추임 충돌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조국 전 장관이 이 신당을 또 선언했고 여기 이제 송영길 전 대표는 돈봉투 의혹으로 지금 구속 수감이 돼 있는 상태에서도 옥중 창당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결과적으로는 문명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과연 이 충돌이 얼마만큼이나 큰 파장으로 전개되느냐 아니면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속에서 관리가 되느냐 이게 사실상 선거에 미치는 민주당의 공천 파장의 공천 결과의 핵심으로 봐야 되겠죠. 자, 민주당의 큰 축의 공천 과정의 양대 축의 충돌, 갈등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대구 경북 방송이거든요. 그렇죠. 네, 민주당이 열세 지역인 건 분명해 보이는데 그래도 선거를 앞두고 중량감 있는 새로운 인사의 등장 가능성 이런 것은 어떻게 보세요? 크지는 않다고 봐요. 물론 있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번 선거는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은 한 위원장이 주도하는 선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TK 지역의 이 당선 가능성이 높은 인물을 지역구에 등장시키기는 힘들겠지만 따지고 보면 이재명 대표도 고향은 안동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만큼 TK 출신의 민주당 대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점을 무시할 수는 없다면 적어도 수도권에 대구, 경북과 연고가 있는 사람 누구를 출마시켰냐, 또는 적어도 통합 비례정당이긴 하지만 민주당 몫으로 누구에게 비례 의석에 대한 또 배려가 이루어지냐, 예. 이 점에서 대구, 경북의 상징적인 인물을 등장시킬 가능성은 열려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사람이 누가 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어쨌든 아직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개혁신당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 연휴 지나면서 제3지대 뭐 정당, 신당 세력들이 이제 합쳐지면서 개혁신당이 나왔는데 이준석 공동대표의 얘기부터 좀 들어보고 얘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개혁신당이라는 당명은 우리가 개혁을 추구하는 새로운 당이라는 의미입니다. 정치개혁의 측면에서 국민들이 바라는 가장 적극적인 개혁은 지난 몇 년간 지속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의미 없는 경쟁의 종말입니다. 배 소장님, 사실 네. 당초에는 이 제3지대 통합 가능성 낮다고 뭐 그렇죠. 여러분들이 봤는데 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그것도 설 연휴에 배경을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우리 방송을 봤나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방송에서 계속 빅텐트가 안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네네. 그걸 지적을 했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한 자릿수 각자 도생을 한다고 해봐야 한 자릿수 지지율밖에 안 된다. 네네. 그렇다면은 비례정당 투표도 그렇고 소선거구인 지역구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네. 점점 더 힘들어지고 희망이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그걸 우리 시간을 통해서 분석했는데 100%는 그런 위기감이 있었겠죠. 그렇죠. 원래. 예, 예. 바로 그 위기감입니다. 예. 그 절박함이 결과적으로는 그동안에 팽팽히 맞섰던 통합의 이 줄다리기 싸움을 끝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실제 여러분들 우리가 선거에서 또는 이런 정치 국면에서 볼 때 뭔가 연대를 한다든지 합당을 한다든지 볼 때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됐는지를 보시면 되는데 그냥 메모지 하나예요. 네. 메모지 하나에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당명을 어떻게 한다. 예. 그다음에 당대표는 누가 한다. 예. 그다음에 최고위원은 어떤 식으로 구성. 그거밖에 없어요. 그 이야기는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있다기보다는 절체절명의 위기감. 바로 우리 항상은 앵커가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이 유권자들이 봤을 때 살아있는 정당이 돼야 되는데 이준석, 이낙연 이름은 큰데 정작 그들이 빅텐트도 못하고 뭔가 그렇다고 해서 각자 도생하는 정당에 대한 매력도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번 선거는 국민의힘 대 민주당 구도, 민주당 대 국민의힘 구도로 간다라는 그 위기감이 바로 이준석과 이낙연 또 그 둘을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이원욱 의원, 조홍천 의원 이런 사람들의 마음에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상당히 이 나랑을 겪고 있을 때, 빅텐트의 나랑을 겪고 있을 때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이준석의 개혁신당에 합류했던 허은하 전 의원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90%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조홍천 의원도 원칙과 상식이죠.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에도 될 가능성이 그대로 높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 길을 유권자들이 부여한 이 준엄한 길을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그 절박함이 선거에서는 이 절박함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 절박함이 결국은 아주 미세한 내용들은 서로 간에 의견 조율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합당을 해서 통합신당으로 그러니까 빅텐트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준석과 이낙연의 케미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수 있냐. 예. 이게 이제 꿀 케미가 된다면 말 그대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또 합당을 하고 난 이후에 당장의 이 지지율은 안 나온다 하더라도 일정한 시간이 나오면 또 탄력이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이렇게 빅텐트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도 뭔가 더 큰 가치를 위한 연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세세한 서로 간의 공약 가지고 갈등을 빚거나 또는 공천을 가지고 갈등을 빚거나 이런 상황이 전개된다면 상당히 또 무리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이 대목에서 중요한 건 공천관리위원장이나 선대 위원장을 누가 맡을 건데 그런 점에서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상당히 물망에 오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낙연 전 총리도 알고 있는 가까운 인물,
이준석 대표도 이 사람의 말이라면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안 한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이제 물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어느 때고 이전에도 선뜻받은 적이 없어요. 난 정치는 피곤하기 때문에 안 한다고 봐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3고 처리, 4고 처리, 10고 처리하면 그걸 또 받아들이고 여지가 있다. 말 그대로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말씀을 드리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연령으로 보나 이번이 본인에게도 뭐 한국 정치에 실제 살아있는 현장에서 활약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거예요. 마치 지난 월드컵 현장에서 리오넬 메시가 마지막 라스트 댄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이번 개혁신당 통합 빅텐트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정치판 라스트 댄스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전격 합당 이후에 개혁신당 소속 의원들이 지금 속속 지역구 출마를 그렇죠. 선언하고 있는데 이준석 공동대표가 대구 출마한다 안 한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안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구 경북에 대한 부실을 계속 살려놓는 것은 결국 대구 경북의 경쟁력보다는 오히려 수도권입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에서 여론이 환기가 돼서 적어도 개혁신당에 시선을 주기 위해서는 대구 경북의 표심을 자극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만이 대구 경북이 아닌 수도권에서의 경기 이런 걸 우리가 성동격서 전략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재명 대표로 본다면은 이준석 대표로 본다면 이준석 대표는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번에 국회 입성해야 됩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준석 대표를 일컬어서 마이너스 삼선이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낙선을 세 번 하다 보니까 마이너스 삼선이라고 하는 불명예까지도 덮어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네. 그렇다면 적어도 이번에 입성을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야 개혁신당에서의 존재감을 이준석 대표의 존재감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총선 이후에 배지를 달지 못한 이준석 대표 네. 상당히 영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낙연 전 총리 어쨌거나 간에 개혁신당에 합류한 민주당 출신 의원들 기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로서는 소선거구제에서 대구 경북의 당선이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 또 국회에 입성해야 된다는 그 절체절명의 이 요구 이런 것들까지 감안한다면 사실은 결론적으로 대구 경북의 표심을 자극은 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비례대표 순번에 일정한 자리를 차지하고서 배지를 달려고 할 가능성이 또는 그런 배려가 당 쪽으로부터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는 것이겠죠. 당선 가능성을 정치인이 고려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낙연 대표한테 광주행을 강하게 어쨌든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이번 선거에 양당 구도를 깨겠다면 양당의 텃밭을 극복해야 되는 거고. 예. 근데 그러면 자기가 안 나갈 명분도 사실 좀 약한 거 아닌가요? 만약 비례로 간다면.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준석이죠. 그러니까 뭐 이게 예. 나쁜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이 예, 아니라 예. 이준석 대표의 특징은 또 이런 바 우리가 앙팡 테러블 상당히 예. 자충우도라는 이게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시선을 끄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 65세 이상은 그러니까 변화의 가능성이 아주 그렇죠. 스펙트럼이 넓은. 무임승차 폐지라든지 이런 예. 거 그렇지 않다면 그런 자극을 얻어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낙연 전 총리에 대해서도 일종의 기싸움 성격도 있는 것이죠. 이낙연 전 총리 정치적 경륜으로 따져보면 이준석 대표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뭐 그렇죠. 강자죠. 네. 그러다 보니까 광주 출마하시죠. 인천 계양을 출마하는 것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이런 걸 통해서 서로 이제 힘겨루기, 줄다리기 싸움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적어도 이준석 대표가 총선 이후에도 경쟁력을 계속 유지하려면 이제는 입으로 하는 입정치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말 그대로 본인 스스로가 국회 내에서 경쟁력 또 다른 정치 세력들을 이렇게 함께 아우를 수 있을 만한 본인의 리더십이 있는지를 검증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물론 뭐 말 다르고 행동 다르고 한다라는 그런 비판도 받지만 그런 이유는 일종의 유권자들을 자극하는 정치적인 속성이 상당히 강하다고 본다면 결과적으로는 입성하기 위해서는 대구 지역에 출마한다도 그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자극을 시켜놓고 비례대표로서 본인이 배지를 달려고 하는 또 다시 또 있는 상황으로 봐야겠죠. 지금 뭐 그 다음 질문이 나온다면 어느 지역구일까인데 이건 안 여쭤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뭐 세종 이야기도 나오고 노원 이야기도 나오는데 제가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 정치권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의외로 김이 빠집니다. 예. 그래서 늘 그렇죠. 비례대표 가능성도
상당히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전망을 해봅니다. 이 대표가 다른 측면에서 각종 방송에서 국민의힘 TK 공천이 마무리되면 낙천하는 현역 의원들이 신당행을 선택할 거다라는 가능성을 계속 열어두고 있어요. 이런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걸 우리가 네 글자로 희망사항이라고 그러죠. 희망사항.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고, 왜냐하면 그전 말씀드린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개혁신당으로 올라타게 되면 특별한 명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시스템 공천을 했는데 뭐가 억울해요. 그러면 일종의 배신자가 되어버리거든요. 배신자 프레임 설정이 걸려버리면 이도 저도 못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지금 살아있는 정권이기 때문에 정권 내에서는 다른 또 공적인 자리를 또 가질 기회도 있는 것이고, 또 2년 정도 뒤면은 또 지방선거가 있는데 그런 기회가 오는 것까지도 차단이 돼버리거든요. 다른 정당으로 갈아타 버리게 되면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공천 탈락자보다는 오히려 민주당의 경우에는, 친문의 경우에는 내가 왜 탈락됐어요? 억울해요 하면서 개혁신당 이낙연 전 총리를 보고, 근데 이낙연 전 총리를 보고 가는데 이게 픽텐트도 된 데다가 이주석 대표까지 있으니까 2030 MZ 대표까지 외연이 확대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만큼 오히려 민주당 탈락자들 중에서는 대거 탈락이 될 겁니다. 워낙 지난 총선에 많이 당선되기 때문에 실제로 결과적으로는 민주당 공천 현역 탈락자, 현역 의원들이 대거 개혁신당에 참여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탈락자는 적을 거다. 살아있는 권력이기도 하고 기회가 다른 기회가 있을 테니까. 이준석 대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들으면 조금 불편하실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러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는 부분을 지금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 이제 총선 레이더 플러스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배 소장님, 이제 일요일이니까 또 한 주가 시작됩니다. 네. 이번 한 주에 주목해 볼 만한 정치적 이슈, 역시 공천인가요? 그렇죠. 공천, 2월은 공천입니다. 자, 선거가 있는 달로부터 전달은 정말 물러설 수 없는 마타도, 또 네거티브가 전개되는 선거전이 전개가 되고요. 그 전달이, 그러니까 지금 이번 선거로 치면 2월이죠. 공천의 달입니다. 2월 달은. 그런 만큼 다른 지역보다도 우리 경북과 대구 지역의 이 공천 신청자들의 면접이 있거든요. 이들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면접도 속속이 이제 그 내용이 전달될 것이기 때문에 다음 우리 시간을 놓치시면 안 돼요. 절대 놓치지 말고 이 시간을 통해서 대구 경북의 이 총선 전망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천 면접은 끝난 거고 결과가 나온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총선 레이더 플러스 마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음 주 같은 시간에 찾아뵐 테니까 꼭 기다려 주십시오. 고맙습니다.